홍반짝의 이슈 파이팅! 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아래 김두관 캠프 전략팀의 홍준일입니다.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보실의 이유리입니다. 박수! 그럼 뉴페이스가 왔으면 좀 박수를 좀 칠 줄 알고 그러세요, 좀 사람들이. 자, 우리 뉴페이스 우리 이유리 씨 네. 공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도자료 쓰고 있고요. 네, 저는 공보실의 필려로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저자입니다. 공보실의 필려예요? 네, 필부 필려라고 하는데 네, 글 쓰는 여자 필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병제 특집인데 홍준일 씨가 좀 상태가 좀 나아졌어요. 저 이유리 양은 평상시 이제 홍준일 씨를 볼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해? 예. 네. 컴퓨터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 위에가. 그러니까 뭐 평상시 전략팀에 있는 홍준일 씨가 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반짝반짝 한다는 게 아니라 비주얼상 눈에 띄더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고 하나. 아니 그 고향 갔다 왔죠, 강릉. 예. 강릉 가서 뭐 좀 소득이 있었습니까? 예, 저번 주에 강원도 선거인단이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특명을 받고 강원도 달려갔습니다. 강원도 달려가서 우리 강원도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동지들하고 막판에 모여서 한잔하면서 도대체 얼마를 거뒀는지 집계를 해봤어요. 저희가. 네. 집계를 해봤더니까 7천여 명 정도 지금 강원도 선거인단 모바일 선거인단이 거쳤다는데 제가 한 1,500 나머지 사람들은 좀 보안인데 뭐 700, 800 다 합해보니까 한 4천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즉 민주당 경선 그 강원도 지역 예. 경선 참가인단 숫자가 10,000명이래. 예. 그럼 그 중에 당신이 지금 40%를 거뒀다는 얘기예요? 제 혼자 얻었다는 게 아니라 제 조직 라인에 걸리는 사람들만 조직이 있어요? 고향? 있어요. 예. 강원도 전역에 있습니다. 예. 어떤 조직이지? 이건 보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안이 많아요? 제가 계속 먹고 살려면 아니 이제 강원도 쪽에서 들려오는 내 조직 쪽에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홍준일 씨가 술만 먹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술이 펴입니다. 술이 펴입니까? 예, 술이 편데 뭐 마시고 먹고 옛날처럼 돈 있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식사하면서 반주하면서 예. 어쨌든 지금 홍준일 씨 주장에 따르면 강원도 경선은 우리가 1등이에요. 트위터에 떴더라고요. 강원도 김두관 후보 1위 예측. 그 트위터에 많이 좀 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와 제 동지들이 거둔 게 한 4,000표 가량 된다고 하는 그 예측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게 양반아. 지금 홍준일 씨 조직에서 거둔 게 4,000표인데 그럼 강원도에 우리 다른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어떤 지지자요? 우리 다른 지지자들, 우리 뭐 자발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강원도 지역의 김두관 후보를 돕는 조직도 있단 거긴 말이야.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는. 아니 그럼 그걸 다 합치면은 전체 경선 참가인단 10,000명인데 그 중에 그럼 한 7,000표가 우리 거네? 그럼 게임 끝났네? 뭐 딴 데서 노른가 보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앞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세요. 비주얼하고 어울리는 얘기를 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이를테면 묵중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실험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저는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사실만을 얘기하는데 왜 책임을 못 줘? 지난번에도 제가 약속했지만은 강원도에서 만약에 김두관 후보가 1등이 안 나온다, 제 머리 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밀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지금 유리 양이 봐도 좀 어이없죠? 공약이라는 게. 저 공약이라는 게
공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인데. 근데 저걸 뭘 밀고 말고 할 게 뭐 있냐고. 이제 지금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제주, 울산, 뭐 강원, 충북 이제 우리 공포의 4연전이라고 그러는데 김두관 후보의 기세가 날로 지금 높아지고 그래서 아니 있습니다. 오늘 네. 저 나도 그 소식은 봤어요. 그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김두관 문재인 주가 그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꿈틀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이 이제 김두관 문재인 2강 체제로 굳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챘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고무적인 사실이 리얼미터 결과도 그렇고 그렇죠. 확실하게 지금 2위 자리를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 지금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그 리얼미터 이택수 사장이 네. 그렇게 실없는 얘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뭐 친하진 않습니다. 아 네. 친하진 않고 알긴 알고. 개인적으로, 예. 오늘 얘기하신 게 이번 주 중에 김두관 후보의 상승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중에서 2강으로 아하. 올라선다 이렇게. 예. 그럼 뭐 올랐을 거는 내가 볼 땐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네. 우리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김두관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이제 모병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이제 몇 개 이렇게 킵하고 있던 정책들 중에 꼽을 치고 있던 정책들 중에 하나씩 좀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네, 겁니다. 그 이제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준비했던 공약 중에는 정책 중에는 서민들 생활비를 한 달에 한 5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600만 원 정도 낮춰주겠다. 이 부분도 전 참 중요하게 보는데 뭐냐면 이거 사실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정말 그 서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크거든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사실은 뭐 몇몇 사람들이 너무 꼰대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존의 정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 헌법을 바꾸느니 뭐 제도를 바꾸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김두관 후보는 처음부터 우리 서민들의 민생, 삶과 관련 있는 정책들 중심으로 그렇죠. 제기하기 시작하신 거죠. 예, 뭐 항상 서민 대통령. 그 저 뭐 정부 체제, 뭐 헌법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제 서민의 삶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배부른 사람들은 몰라요. 한 달에 50만 원의 의미가 뭔지를.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은 역시 뼛속까지 서민으로서 서민들 위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모병제. 모병제. 네, 예. 모병제도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적극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모병제도 대단히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또 실제로 징병제를 통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 항상 이 한반도에 긴장이 드리워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응축돼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 모병제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우리는 한 60년 동안 네. 이 정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 간의 대립이 쭉 지속돼 왔는데요. 그 동안에 계속되어 온 것이 이제 징병제죠. 그렇죠. 대한민국 남자면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징병제인데 모병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강한 군대. 전투력이나 전술이나 현대전에 맞는 그런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군대, 제대로 된 군대. 프로 군대를 만든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우리 김 PD님 어디서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저는 그 강원도 양구 예. 21사단 최전선에 있었어요. 예. 저도 그 통일전망대 근처에 아, 22사단. 예. 어머, 우리가 가까이 있었네요. 근데 365일을 총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훈련을 하고 총을 쏘고 유격을 훈련을 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대부분의 기간은 삽질이죠. 아, 삽질을 하죠. 예, 그렇죠. 삽질. 산등성이 올라가서 이쪽에 있는 진지를 저쪽에 있는 진지로 주로 축노동입니다. 네, 우리 유리 양은 저 주변에 군대 간 남자친구들도 있고 예. 뭐 가족들 중에도 있을 텐데 근데 얘 하는 게 지금 심상치 않아요. 혹시 지금 남자친구 군대에 있습니까? 아 남자친구는 군대 필자고요. 군 필자고요. 군필했고, 네, 아버지가 어. ROTC 출신으로.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군대 간 남자들에 대한 생각이 어땠어요? 가서 매일 팍팍 아이고. 뛰고 총 쏘고 뭐 달리고 뛰고 이런 거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냥 뭐 PX에서 과자 사 먹고 그러니까 이게 연병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군대를 경험한 남자들이나 또 이렇게 유리양처럼 여자들도 군대라고 하는 것이 막 정말 그 명분처럼 네. 나라를 지키겠다고 매일 빡시게 훈련하고 총 쏘고 달리고 이런 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병제라는 게 사실 실체가 그런 거거든요. 이 모병제라고 하는 거는 동기가 분명한 거죠. 자신이 선택해서 자기가 지원해서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 군대에 가서 그 동기가 좋으면 훈련을 받든 뭘 받든 모든 불타는 자기의 의지를 투여해서 하게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전투훈련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지를 옮기거나 화장실을 만들거나 이런 대부분의 일반적인 노동 그런 걸 노역이라 그러죠. 노역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병제를 통해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군대에 가고 그렇죠. 또 그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좀 전문적인 군대 기술들이라든가 현대전에 맞는 그런 군대 기술 전문 능력들을 그렇지. 기를 수 있는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을 이제 제대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나는 그 유리양은 아버님이 ROTC 출신이었다고 그러니까 네. 혹시 군대 생활도 오래 하셨어요? 군대 생활 오래 하셨죠. 이게 참 이상한 일이 우리 홍준일 씨하고만 방송을 하면 이 사단이 나요. 이게 왜 그럴까? 양면 테이프가 좀 좋은 게 없나요? 아니 양면 테이프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거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주력 프로그램인 오빠만 보면 두간은 절대 이런 일이 없어. 좀 그 김 PD님한테 제가 좀 불만인데 다른 코너를 보면 절대 내가 이런 게 없다 그러는데 왜 저 할 때만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그 원인을 당신한테 찾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우리의 이 간이 제 몸에서 이렇게 좀 열기가 확 뿜어나가고 이런 게 있는 건가? 글쎄 뭐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홍준일 씨하고만 함께 하면 방송이 좀 더 저렴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우리 그 참 아버님 얘기를 했는데 예. 아버지께서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꽤 오래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소령까지 하시고 그래요? 네, 나오셨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군대 소령으로 계실 때 예. 유리양은 몇 살이었습니까? 저 그때 중학생? 중학생 정도? 예. 그럼 집에 가끔 심부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군인 오빠들 봤겠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제 학교 다닐 때 차도 태워주고. 그렇지. 네.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유리양 아버님이 이제 군 출신이고 네. 또 군생활, 직업군인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못 들리면 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군인이 왜 존재합니까? 군인은 이제 그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징병제 체제하에서 내가 군생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군인들이 쓸데없는 일에 동원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후진적으로 병력만 모아놓고 있거든. 병력만 모아놓고 있으니까 이 인력을 어디 갖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심부름 시키고 어디 가서 삽질 시키고 또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안 해도 될 일도 시켜요. 그럼 그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전술훈련을 받고 사격훈련을 받고 체력훈련을 받으면서 군인들이 정말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쟁 자원으로 거듭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저도 정말 군대 중에 빡신 군대라고 생각되는 데를 나왔지만은 내 군생활 30개월을 돌아볼 때 아마도 수류탄 같은 거는 터뜨려 본 게 한 3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나는 그래도 그 전투병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최전방에서 그래서 수류탄도 까보고 한 거지만 수류탄을 구경하지 못한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바로 난 징병제의 제일 큰 폐해라고 보거든요. 왜 쓸데없는 남의 청년들 다 잡아다가 군대에 잡아놓고 맞아요. 제대로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군인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쓸데없이 별들 개인사에 동원되고 심부름하게 만들고 왜 남의 자식들한테 이런 짓을 하냐 말이야. 난 징병제 이게 아주 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김두관 우리 후보가 모병제를 제안하게 된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는 일단 이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 PD님 얘기하셨듯이 병력의 숫자나 그런 것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 능력이라든가 과학적인 무기 이런 것들로 우리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렇죠. 봤지만은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군 숫자는 적지만 첨단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치는 것을 보았듯이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의 기반을 만들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쟁 억제력을 갖추자.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좀 대한민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군축을 통해서 이 한반도 내에 평화 체제를 안착시킴을 통해서 좀 전쟁의 위기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그런 위기론들을 말끔히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이두 가지 모병제라는 전제- 것은 이제 하나의 거쳐야 할 절차이고 예. 더 큰 것은 이제 선제적 군축. 그렇죠. 선제적 군축을 통해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를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 평화 체제를 통해서 남북한의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뜯어먹고 살 그렇죠.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아까 김 PD님이 방송 전에 얘기하셨지만은 그 선진국 G20 국가 중에 그렇지. 지금 모병제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지난번에 관훈 토론회 할 때 네. 어떤 무슨 언론사 그 간부 같은데 김두관 후보가 저 전문대 나와가지고 저 지방대학 편입해가지고 졸업했는데 동아대 나왔잖아요. 예. 그런 학력으로 G20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그 사람 뭐- 이름을 좀 적어놔야 그 되는. 마인드 자체가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건데 나는 그래 우리 카카 카카가 밤낮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던 그 G20 우리 G20 얼마나 요란뻑적하게 치렀습니까 삼성동에서 그때 G20이라고 하는 나라 뭐 선진국들이라고 하는데 G20 국가 중에 징병제 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왜 아니 만약에 G20 그렇게 떠들면서 수준을 맞출 것 같으면은 적어도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 강국이라고 알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 이들이 다 모병제에 기초한 군 제도를 갖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 사실은 북한도 모병제입니다. 그래요? 네, 북한도 오. 철저하게 모병제예요. 그것도 처음 하는 사실이네요. 왜 북한이 모병제냐면 북한은 원래부터 모병제인데 근데 병력이 많잖아요. 그 군에 입대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야. 왜? 일단은 북한 자체 경제 자체가 어렵고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면 대우를 받고 또 군대 가서도 이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모병제를 통해서 북한은 충분한 병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병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심지어 대치 상태라고 하는 남북 간에도 북한이 모병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남한은 징병제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남북의 그 군사력을 비교하는 그 도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우월한 거는 병력밖에 없어요. 병력밖에 없어요. 병력밖에 네. 없어요. 국방비를 비교하면 우리가 한 6배 정도. 그다음에 남북한 경제력으로 따지면 33대 1.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이 무기는 재래식 무기로 거의 깔려 있고 다만 지금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다.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북핵 문제가 어떤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다른 모든 조건을 따지고 나면은 북측과 남측의 어떤 국방력을 비교할 때 거의 월등히 대한민국이 군사력에 있어서는 월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두관 후보가 내놓은 모병제 샘플은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재 65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50만 명 정도로 감축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 정부. 모병제 얘기가 사실은 모든 정부에서 다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고 그건 뭐냐면
그 국정을 그 판단할 때 모병제가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또 제대로 된 그 안보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에 이게 의식이 이 국민들의 의식이 모병제 그러면 그냥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이게 우리부터도 그렇거든. 어려서부터 막 그 독재 치하에서 그 굉장히 그런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반공 막 이래가지고 북한이 언제나 우리를 넘보는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의 1945년도형 사고를 지금 2012년에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65만 명에 달하는 군인을 30만 명 정도의 정예화된 강군으로 편성하겠다. 자기 지원병제에 의해서 그렇죠. 예,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뭐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보병 숫자를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정도면 한 10만 15만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대화된 무기로 채워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이제 옛날 같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 각각의 어떤 그 나라마다의 어떤 이 전쟁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인구의 규모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정한 그 군대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0.5% 인구 대비 0.5% 전체 인구에 예, 전체 인구에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선진국들의 지표에 맞다고 그게 아마 한 30만 정도 되는 걸로. 예. 자, 우리 유리 양은 이제 오늘 그 모병제라고 하는 이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네. 제도를 정책으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과 또 불안감과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유리 양이 좀 이제 그걸 좀 조사를 하셨잖아요. 많이 예. 했죠. 예. 연구 많이 했죠. 예, 사람들이 예. 이제 어떤 불안감, 어떤 반대하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우리 유리 양이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물어봐 주면, 네. 우리가 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예. 준비되셨습니까? 조금 떨리는데 예, 잘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연구를 조금 해본 결과 악플도 공부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그 악플 그러니까 저희에게 관심을 주셨던 부분이 안보 문제였어요. 안보.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인데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북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북한 대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병력이 50에서 30만으로 축소가 대폭되면 그 위태롭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게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일 씨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어렵긴 해. 이게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수 냉전 논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내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돼 안정될 때보다는 불안정할 때, 그럴 때 남측과 북측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권을 안정시켰던 보수 정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그동안 걱정을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사실은 쩔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쩔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징병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를 해와서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는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징병제는 솔직히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강한 군대,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 통합용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은
그 자기 스스로 좀 개혁적이라고 자기 성향을 소개하는 분들도 마지막에 거기에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징병제가 무슨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징병제는 모든 남성들은 다 군대 가야 돼.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판단을 못하게끔 묶어두고 한 가지 생각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징병제의 더 큰 숨은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솔직하게 까야 됩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 우리가 정전을 하고 지금 60년 동안 징병제를 통해서 수십만 군대를 통해서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네. 전쟁의 방식도 연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봤지만은 국지적인 그런 공격들이 막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우리의 군대 체제도 병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무기, 과학적인 무기를 통해서 북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만약에 공격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현대화된 무기나 예측할 수 있는 무기 통제 기술들을 통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미리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술들을 이제 현대전에 지난 우리 그 준비를 해야죠. 연평도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포가 날라온 거예요. 갑자기 포가 날라온 거고 그냥 그 병사들이 거기에 이제 희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군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날라오는 포탄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알고 중간에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한심하게도 아직까지도 보병이 무슨 어디 정상에 올라가서 고지를 탈환해야 전쟁이 되는 걸 그런 전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 지금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에 좀 얽매여 있는 거죠.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통일전망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동해안에 있는 그 해안 경계 철조망과 해안 그 군인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해안 방위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토탈 그 동해안의 북측의 어떤 침투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된 모든 병력이 사실 미국에 있는 제가 장비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레이더 장비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그 병력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이나 그 냉전 논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징병제와 모병제를 얘기할 때 모병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유리 씨가 얘기했던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모병제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근데 바꾸고 얘기하면은 사람의 숫자로 병력을 100만으로 한다고 해서 북측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절대 못 막죠. 예.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현대화되어 있는 첨단 기술을 갖춘 그런 전투능력이 배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된 첨단 기술까지 갈 것도 없는 게 사실은 현대전이라는 게 이제 옛날처럼 창이나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500MD라는 헬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이제 전투용으로 쓰인다기보다는 뭐 이제 그 전투용 헬기로서는 조금 떨어지는 헬기인데 제일 기본적인 헬기 장비죠. 근데 이 500MD 한 대가 거기 기관총 달고 뭐 사이드와인도 좀 있고 그래요. 무기랄 거야 별거 없는데 보병 1개 사단을 상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력 10,000명을 그 500MD 조그만 헬기가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코브라 헬기 한 대면 몇 명을 상대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력 가지고 전쟁을 막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 그런 말장난들 이제 집어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우리 안보 불안 어떻게 할 거냐. 쟤들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외국 언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도 똑같이 남한이나 미국이 침공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은 1년 내내 호시탐탐 남한을 치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남한은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양측을 다 지금 휘어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일단은 잘못된 인식, 그렇죠. 판단으로부터 오는 근거 없는 불안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불안감이에요, 그거는. 예. 그런 것들도 잘못되었고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500MD 헬기 그 재래무기 하나가 한 2만 명의 병력을 상대를 하는데 그건 뭐 사실은 뭐 말 하나 마나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억제력을 얘기할 때 그 나라의 병력 규모 또 그건 일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 나라의 경제력, 외교력, 그다음 외교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간의 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전쟁 억제력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모병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전투 능력을 상승시키고 고전적인 병력 위주의 형태를 벗어나서 그걸 통해서 북한 측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 전쟁을 네.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병력을 줄이고 그야말로 북한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군 선진화를 이루게 되면 그렇죠. 혹시라도 북한이 정말로 이 남한을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 올바르냐 지금 우리가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할 때라는 것이죠. 저희가 2000년도 초반부터 국방개혁을 통해서 선진화되어 있는 현대화되어 있는 군대, 병력 위주의 군대가 아니라 무기 체제를 바꾸고 그다음에 전투 능력이 좀 전문화되어져 있는 능력이 상승된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들이 시작됐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군생활 남들 앞에서 군생활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남들보다 힘들게 군생활을 한 사람인데 남자들 중에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왜? 김두관 TV 내 거니까. 김두관하고는 무관한 거거든. 이건 내가 하는 거거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건데 남자들 중에는 좀 불쌍한 얘기인데 군대 얘기가 아니면 남하고 자기를 차별화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인생에서 뭘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보지 못했고 시도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군대 얘기가 아니면 내가 남자야라는 걸 입증할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보 불안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군대 내가 갔다 왔는데 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돼.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사실은요. 그 자기의 별로 잘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미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난 남자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찌질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런 강한 군대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즉각 북측하고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렇죠. 예. 정상회담을 통해서 4대 강국들하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하루속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그 전환시킴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와 남한의 경제를 공동체로 엮어서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북방 경제권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우리 김두관 후보가 주장하는 이 모병제와 연관되어 있는 또 중요한 정책이죠. 그게 가능해지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선제적 군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남북 양측이 다 괜히 근거 없이 사로잡혀 있는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좀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예. 다음 또 질문은 뭐가 네, 있습니까? 이렇게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선제적 군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어째서 어떤 이유로 북한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그 북쪽에 어떤 메리트가 있고 그런 블루오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리 씨가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지금 바닥이 드러났어.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그렇죠.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잊어먹었을 정도로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 수많은 교류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그렇죠. 나진 선봉 뭐 이쪽 지역과의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가스를 이제
남쪽으로 끌어오는 문제, 여러 가지 북방 경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순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물거품이 됐죠. 한마디로. 예. 그 한마디로 깽판을 쳐놨어요. 예, 예. 완전히 저번에 그 저기 그 뭐야 잠수함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네. 저 고등어급 잠수함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잠수함. 예, 천안함. 천안함. 아, 그게 이게 생각나나? 조선일보가 그때 네. 인간 어뢰가 와가지고 네. 밑에 쏘고 갔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데 여하간 근데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남과 북이 경색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개성공단이라든가 나진선봉이라든가 북방 러시아 중국들과의 어떤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철도 문제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런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해전이라든가 이런 남북 간의 대치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얘기하면은 엄청난 거죠. 그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북방 외교를 포기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연평도 우리 이제 그 포격이 있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재빠르게 중국이라든가 이런 주변 열강들과 연락을 통해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빨리 속히 이 상황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또 북한을 이를테면 그 꼭 군사력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하고 4년 내내 끊고 살았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안 받는데. 수신 차단.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수신 차단이 걸려 있어요. 스팸이 돼 있다고 스팸이 남한 정부의 전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사시에 어떤 사태가 발발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 잘나신 각하가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독재적인 어떤 사회인지 모르겠지만은 개성공단이라든가 나진선봉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이런 북방의 경제권과 대한민국이 교류하고 있고 백두산,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의 사람들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왕래가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 내에서도 그런 도발이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그렇죠.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저는 아무리 북한 사회에 고립되어져 있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북측과 우리가 하루속히 강력한 모병제에 입각한 기반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군축을 통해서 평화 모드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네. 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아무런 세계 정세랑 관련도 없이 남한을 침공할 꿈만 꾸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침공할까봐 항상 불안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그 젊고 네. 또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자기 아내를 노출시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 가지고 개혁 개방에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얘들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야 사실은 우리 평화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현 정부가. 그리고 뭐 북한을 꼭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먹고 사는 일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북한에 매장돼 있는 지하 자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엄청나죠. 7천조. 돈으로 환산했을 때 7천조. 7천조. 7천조면 어떤 돈인지 알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세계 강국들이 대부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개발할 데가 없다. 없어요. 네. 예. 먹고 살 게 없어. 어, 우리 남한에 지하 자원 뭐 있는 줄 알아요? 그나마 조금 있던 거 다 긁어내고 다 팔아먹어서 이제 없어. 뭘 뜯어먹고 살 거야. 이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이게. 그 참여정부 때 미국하고 FTA를 협상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개성공단의 문제가 아주 복잡한 예? 그렇죠. 그 문제가 화두가 됐잖아요. 복잡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값싼 노동력하고
우리의 어떤 자본, 기술 이런 것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누구도 이걸 뭐 우리가 이제 평화체제 구축을 하고 이 전반적인 로드맵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 개성공단 같이 남북한 합작품에 대해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FTA를 이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두관 후보 입장은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지금 재협상을 통해 가지고서 한미 FTA가 완전 망가졌기 때문에 원래는 나쁜 거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재협상을 통해서 바로잡을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 외면을 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 집권으로 폐기해버리겠다. 그런 이 말씀 정도거든요. 하셨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 경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밀접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쪽이 김두관 후보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북방 경쟁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남북한 왕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만 7천조가 있는 게 아니야. 북한을 통해서 대륙 철도를 놓고 TSL이라고 합니까? 그거? 그렇죠. 그걸 놓고 만주, 러시아, 연해주, 몽골, 몽골 일로 뻗어나가면 몽골 같은 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라든가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못해요. 그러면 이를테면 협력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출할 때가 생기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지금 한반도는 사실은 이 남북한 대치 상황 때문에 남한은 섬입니다. 섬. 우리가 대륙에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북한 때문에 이건 섬과 같은 위치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륙으로 우리가 뻗어나갈 길을 찾고 거기서 이제 경제개발의 여지를 찾게 된다 그러면 민족의 새로운 활로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모병제라고 하는 현대화된 강한 군대를 기반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 기반을 갖고 있으면은 전쟁이 억제해서 억제하고.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일어날 수 없게 만듦을 통해서 북측에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군축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자라는 걸 제안함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북한과 남한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륙으로 우리 북방 경제권을 만들어서 자본과 기술이 우수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권을 만들자는 얘기죠. 선제적 군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떻게 착각들을 하냐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북한이 우리를 그렇죠. 호시탐탐 노리고 선제적 군축을 해줘 빨갱이 아니야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일부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선제적 군축이라는 말 자체에 담긴 뜻은 북한을 압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주변 정세 열강과의 외교 관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남한이 먼저 군축을 하고 명분을 갖고 야 너희도 평화 체제로 갈 준비를 해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북한은 압박을 받고 자기들도 뭔가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제 군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야 이때다 하고 내려온다? 이런 어린애 같은 유치한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어떻게 좀 대답이 됐습니까? 뭐 이런 쪽에서는 워낙에 출중하셔서 너무나 누가요? 우리 홍반장 씨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유리 씨가 착하다고 그러더라고. 김두관 TV에 나와서 이렇게 칭찬받기는 처음이네. 아니 나는 피디님 최고죠. 최고죠. 자, 그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런 게 가능하려면 예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 예. 모병제를 하면 이제 직업군인을 많이 둬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오냐? 뭐 그런 거죠. 점점 더 어려운 문제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홍준 씨는 거의 이제 방전. 전문 용어로 앵꼬다. 이제 숫자까지 얘기해야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화이팅. 공부해 왔습니다. 어쨌든 공부. 답변하시죠. 네. 네. 자 우리 홍방전 선생님. 우리 현재 그 병력을 가지고
30만까지 병력을 줄이게 되면은 한 7조 원에서 한 10조 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 그러네요. 병력을 줄이면. 근데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30만 정도 규모의 지원 병제이기 때문에 한 10조 정도 병력을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예산 절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병제에 우리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그런 지원병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임금이 상승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 또 7조에서 한 뭐 얼마 정도 상승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병력을 줄이면서 생기는 그 10조 원, 모병제로 가는 것에서 발생하는 7조 원, 요 차이를 따지면은 한 3, 4조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 4조 원 정도를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어떤 무기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국방 예산이 2010년, 2011년 33조라고 네, 30조 원 하는데 정도. 예. 33조 중에서 연간 65만 명의 징병제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한 65%, 70%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20몇 조 정도, 20한 1, 2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 2조가 사실은 65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수치대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200만 원 정도 수준의 30만 명 직업군인을 둔다. 이렇게 되면 이게 7조 2천억 정도. 7조 2천억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던 22조가 빠지고 효과를 봤을 때 분명히 돈이 그 예산 자체는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예산 자체는 특별하게 어떤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아도 병력이 주니까 지금 상태에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남겨지는 돈은 첨단 무기 구입을 해서 다른 기반기 군 선진화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오해하시는 설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김두관 후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공약이 아니라, 그렇죠. 2000년대 초반 때부터 군대 현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이제 수치들을 사실은 이거 다 계산을 해보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겁니다. 계산이 나와 있었던 건데, 다만 아까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그 레드 컴플렉스, 반공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 북한의 어떤 안보 위협을 대단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쩔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정치인도 이걸 용감하게 그걸 깨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밀고 갈 수 있는 소신과 뚝심의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근데 저는 뭐 김두관이라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저도 이 국방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왜 나왔어? 낚였네. 전략팀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깊게 아니라 조금씩은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니까 전략팀에서 문서 수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서 수발도 하고 전략도 생산하고. 근데 아마 그러는 과정에서 좀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발생할 수는 있겠죠.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2020 그 국방백서에서 나오는 18만 정도의 군대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세이브 되는가를 봤더니 한 3, 4조 정도 세이브 된다고 현 정부에서 나와 있는. 현 정부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 계산법을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보니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력을 30만 대로 줄이고 거기서 병력을 줄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돈과 모병제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한 3, 4만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3, 4만 정도는 이제 무기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고 더 강력한 전쟁을 아까 얘기했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무기나 이런 기반들에게 투자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체 예산
들 중에 좀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그렇죠. 국방비로 이전시킨다 그러면 큰 어떤 예산 출혈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예산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현명하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예산 재조정 예. 등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용의 문제는 아니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의지의 제가 볼 때는. 문제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무언가 꿈을 꾸고 희망하는 것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이게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3년을 이렇게 복무해야 되는 현실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바꿔내야 돼요. 근데 우리 티아라가 가르쳐줬잖아요. 의지가 중요하다. 어? 근데 오늘 보니까 저 누구지? 방통위원장 하던 최시중 그 사람이 자기가 수감 생활 해보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왔다. 어? 강금원 회장은 보석이 한다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제 좀 보석으로 좀 풀어달라.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의지가 부족해. 어? 버티란 말이야.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바꿔내야 할 시점이다. 예산 문제를 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병사 한 명이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비용을 국가에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른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정도를 아무런 보상 없이 국가에 헌납하는 헌납하는 그런 거고 형태다. 또 처우도 저도 군대 가서 뭐 치약, 칫솔 뭐 여러 가지 보급품을 받아봤지만 굉장히 좀 사회의 그것과 비교하면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해도 그래도 좋은 군대 뭐 풍족한 군대라고 할 그렇죠. 텐데 옛날 어르신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그래서 희생을 했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20대 이 시기에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징집되어져서 그렇죠. 또 2년 내내 또 필요한 시간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시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진지구- 박주영이를 국가대표를 뽑냐 마냐 MC 그렇죠. 몽은 이빨을 왜 뽑았냐 쌓이는 군대를 2번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청년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경쟁 예. 세계에서 경쟁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3년을 그곳에 멈춰 있다. 멈춰 있다. 이것은 사실 참 국가적인 안타까운 손실이죠. 예. 예. 개인적으로도 아픔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전투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진지공사다, 화장실공사다, 도로공사다, 그렇죠. 이쪽의 떼짱을 저쪽 떼짱으로 옮기고 인사계 집 수리해주러 인사계 집 수리하고 심부름 가고 예. 가서 보일러 고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을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의하다 보니까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짚어놓을 것이 모든 우리 사람들은 2개월에서 4개월 우리 김두관 후보 정책 내에서는 기초 군사 훈련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예. 받아야 되고 그것은 뭐 총을 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징집되는. 충분히 현실적인 사실은 예. 대안이에요. 예. 이것이. 예. 그리고 군대에 가서 배워야 할 것들, 뭐 고참한테 어떻게 하면 안 얻어 터지나, 내지는 어떻게 해야 군생활 잘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전투 기술과는 별로 무관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투 기술은 제가 볼 때 2달, 8주면 다 배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우리 국민이면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유사시에는 증집해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은 없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문제로 가죠. 다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문제 어떤 문제를 원하실까요? 그 홍 반장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
그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뭔지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뭐 물어봐 주세요. 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안 물어봤어요. 여기에 다 군필자 분들이 계시죠. 군필자와 아직 안 간 미필자의 의견이 극과 극이에요. 이건 내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건 뭐 깊게 얘기할 문제 아닌데 군대를 지금까지 우린 다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바꿔내서 군대를 갈 사람만 가게 만든다 그러면 먼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좀 억울할 거예요. 근데 내가 당했으니 너도 똑같이 좀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립시다. 통 크게. 왜 내 후배들이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어야 돼요? 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는데 왜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혜택을 내 동생이 볼 수 있고 또 내 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유리 씨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징병제 하에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징병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 PD님 얘기하셨듯이 복무한 사람들하고 복무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 모병제에 돌입하게 되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남자들 술자리에서 너 방이 나왔니 뭐 참 치사한 얘기거든요. 너 군대 안 가.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 차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 모병제 체제 하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럼요. 가게 여성들도 군인이란 직업을 원하면 할 수 자기가 있고 지원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분위기도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어떤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서 애국심과 나라를 지키는 이런 것을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예. 미국에서도 이제 군대를 직접 갔다 온 지도자들은 그렇죠. 굉장히 좀 존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기 청춘을 바쳤다라고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법에 의해서 개나 소나 다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 씨가 얘기했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들은 군대를 뭐 그 병력 비리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안 가려고 자기 자식을 안 보내려고 그러고 실제로 안 가잖아. 안 가고 네. 안 가죠.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은 국가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 자식들이 군대 안 간 경우가 되게 굉장히 그래서 많아요. 이 얘기를 사실은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야 모병제 하면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얘기는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합시다. 가난한 사람만 원래 군대 갔어요. 징병제 하에서도 그렇습니다. 돈 있는 집, 권세 있는 집, 빽 있는 집들은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만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자기가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더라도 그걸 직업으로 택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더 형평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반 하에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그런 위치에 갈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야 되죠. 군대에 가서 예를 들어 자기가 국가에 봉사하고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면서 뭐 꿈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군대 가야죠. 그런 청년들은. 그런 정서가 나라에 우리 사회에 깔리면은 이 다시 뭐 군대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간의 어떤 그런 트러블이라든가 혹은 사회 지도층들만 군대 안 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 어떤 사람이 한심하게도 그런 뭐 노숙자들만 다 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난 이거 기본적으로 난 기분 나쁜 질문인 게 노숙자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도 직업이 없고 자기 인생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계기가 없으니까 물론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대단히 천박한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만 군대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집이 많은데 형제들이 여럿 있잖아요. 막내가 대학에 입학을 해. 그럼 형 중에 하나가 군대 가야 돼. 왜? 등록금이 부모가 없어서. 그 등록금을 책임을 다 못 져. 그러니까 한 놈은 군대 가가지고 떼우고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막내가 학교를 가게 되면 뭐 둘째 형이고 첫째 형이 군대를 가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돈이라도 벌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만 군대를 마치 굉장히 자기들이 굉장히 그 공평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은 한 20만 정도 젊은 층에 또 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 그 현행 제도 내에서도 지금 모병제가 실시되는 부사관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경쟁률을 보면 어떤 부분은 평균 3대1, 어떤 그 높은 경쟁률 같은 경우는 7대1 정도의 그래요. 경쟁률이 예,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되고 그런 대우를 받고 이러면은 이제 군인도 소방관이나 경찰처럼 그렇죠. 하나의 직업으로 그렇죠. 자리를 잡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자, 우리 소방관 굉장히 3D 업종이에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시험 보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엄청난 분들 경쟁률이죠. 굉장히 네, 떨어지면서 어렵죠. 시험을 봐요. 네. 왜? 고생하지만 명분이 있고 네. 또 영예롭고 예, 예. 또 거기에 대한 페이버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군대를 그렇게 만들면 뭐 다 뭐 노숙자만 군대 이런 유치찬란한 얘기들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장난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냐 이런 얘기도 대단히 악의적인 비난이다. 이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의 현실을 모르고 떠드는 소리다. 가난한 사람은 차라리 군대에 휴학했으면 3년 가가지고 군대 요즘 대학생들이 돈 벌려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3년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는 걸 택해서 자기 학비라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건 발상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재밌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 공무원들 그에서 인턴 100만 원짜리 인턴을 뽑아서 그 출근하면 커피나 타고 책상 닦고 이런 거 시키는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국가 공무원, 군인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좀 구축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일단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그게 문제예요. 아주 우리 징병제의 현실 낭비죠, 경험한- 낭비. 지금 이 방안에 우리 징병제의 현실 경험한 남자 4명이 있습니다. 자, 홍준 씨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군대 가서 전투부대잖아 거기도. 그렇죠. 군대 가서 총알 몇 발 쏜 것 같아요 지금 제대할 때까지. 이 사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사실만을 얘기해야 돼. 우리는 그나마 많이 쐈을 거야. 왜냐면 저는 한 4,000발? 4,000발. 예. 우리 강환일 씨는 몇 발 정도 쐈어요? 지금 훈련소에서 한 50발? 그 다음엔 별로 써본 적 없는데요. 별로 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솔직한 얘기거든요. 우리 김대희 씨는 만발 넘게 만발? 뭐 했는데 만발 넘게 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그 강원 부장님이가 그때 하는 거를 저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아, 사실은 특수한 경우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김대희 씨는 무장공비 침투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특수한 경우고 강환일 씨가 대부분 남자들의 표준이에요. 훈련도 저도, 쏴보고 그렇게 안 쏴봐. 근데 저도 많이 쏜 경우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이 얘기 뽀록을 내려고 하는 거야. 저는 한 최소한 20만 발은 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작전병이었거든. 작전병은 훈련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그 사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군대 뻥 얘기 아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뻥이 아니고 진짜로 들어보세요. 진짜로 들어보세요. 이건 해본 분들은 다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 사병들이 교탄을 훈련용 탄을 이제 다 쟁여두고 있습니다. 근데 검열이 나와요. 아, 매일 삽질을 시키고 매일 심부름이나 시키고 매일 사적인 일이나 시키면서도 또 군대가 이중적인 게 나와가지고 쌌나 안 쌌나? 사격 훈련을 했나 안 했나 했나 검사로 나와. 네, 그럼 그렇죠. 뭘 해야 돼? 산에 부사수를 데리고 총을 몇 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서. 판총위를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사람 없는 바위에 사람이 접근 못하는 데다가 대고 자동으로 놓고 하루 종일 자동으로 갈기는 거야. 왜? 탄피 만들라고. 국민 여러분 이런 현실 아세요? 군대가 이렇게 유지돼 왔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마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라에 어떤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갔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그냥 없죠. 끌려가니까 네. 아무런 의지 없이.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는 무한정 채워 넣을 수 있는 병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주고서 귀하게 쓰는 병력이라 그러면 그거를 그렇죠. 보일러 시키고 무슨
그렇습니다. 쌀이 빗자루 들고 나가가지고 장군 온다고 앞에 저 빗자루 자국 내고 빗자루 자국 이런 내고. 쓸데없는 짓들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안 한단 말입니다. 군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자, 오늘 모병제에 대해서 우리가 김두관이 주장한 모병제는 어떤 형태이며 예.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절차일 뿐 그렇습니다. 선제적 군축을 통해서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경제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대륙,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이 있는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자. 이런 큰 틀의 북방 경제론 속에서 모병제가 제안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군대도 정상화시키고 그렇죠. 예. 병력 문화도 군을 보존되고. 정상화, 예.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예, 예. 제대로 된 전쟁 억지력을 1년에 갖추 잡아가는 것이죠. 150명이 자살한답니다. 그 큰일입니다. 정말로. 예. 이런 것들인데 이제 우리 이유리 씨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도 하고 네. 염려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예.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군대를 다 네.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이 답변을 했는데 네, 네. 뭐 오늘 우리가 한 얘기 중에 우린 뻥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럼 사실은 없습니다. 예. 현실을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병제 그러면 여러 가지 명분을 끄집어내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이 둘러대는 이유들이 진정한 반대의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남의 속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잘못된 마초적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와야 남자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갔다 온 군대 자기 인생에서 뭔가 특이하고 재밌게 남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개고생이 기억에 남는 거 아닙니까? 예. 남자들 우리 남자들 이런 찌질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그렇죠. 되고 내 동생, 내 아들 그렇습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나 아닌 누군가는 이렇게 불합리한 시간들을 저당 잡히고 고생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소모적인 징병제 빨리 갈아엎고 모병제로 제대로 된 군대 만들고 민족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홍준일 씨가 강원도에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표를 모아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길 바라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진실이 아닐 경우 홍준일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